뵙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상에서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좋은 느낌으로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빛, 초록 그 정원을, 그러니까 대초원을 연상시키는 책인데요. 제목도 너무너무 시적입니다. 나의 치유는 너다. 나에게 치유를 주는 너가 있는 분이신지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인님을 보기 전에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잔인토라고 여기에 모델이에요. 표지 모델. 그래서 표지 모델인 잔인토의 음악을 하나 같이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잔인토 음악 지금 준비되죠? 그 표지에 있는 걸로 영상이랑 같이 나오는 거 하나 틀어주세요. 지금 나오는 이 윤화 방송은 오늘 모시는 저자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마음 전문 방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잔인토라고 하는 가수가 영혼을 움직이는 힐링 음악을 또 같이 하고 콘서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음악 하나를 함께 감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밀의 정원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잔인토의 음성으로 노래를 들으셨는데 여기서 오늘은 깜짝 퀴즈를 내고 선물을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리케이가 매 방송마다 협찬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손 많이 트시죠? 네, 핸드크림,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핸드크림을 걸 텐데 지금 이 노래를 한 잔인토의 성별이 뭘까요? 순간적으로 맞춰주시는 분. 네, 뭘까요? 남자들. 남자. 제가 아까 다 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잔인토가 몇 집까지 음반을 낸 가수인지가 실제 퀴즈입니다. 됐어요. 지금 강정은 씨가 사심 가득하게 너무 세게 질렀습니다. 몇 집까지 낸 가수인지 아시는 분에게 이 핸드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프라인만의 혜택. 네. 8집. 아, 다음번에 내면 그 정도쯤 나올까요? 6집이요. 아유, 아쉽네요. 우리 하나씨 7집. 네, 맞습니다. 이따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북TV 365는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또 색다른 재미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저렇게 아주 이 길을 걷는 멋진 모습의 화보와 같은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 책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화보급으로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진도 그렇고 이런 사진을 직접 또 시인님과 잔인토 가수가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진으로 들어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 한 줄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한 줄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치유가 필요할 때 읽는 책이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읽어라 이런 표현보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이렇게 그런 자신감에서 이제 표현된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산 진성영 선생님이 또 써주신 켈리입니다. 이 나의 치유는 너다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은 대목으로 고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되게 있는데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시고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이거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아세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이 이게 잘 안 보여서 실제 화면을 보고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새벽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새벽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인생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치유는 너다 중에서 정말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대목으로 고른 장면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시인이자 윤화방송 대표님이신 김재진 저자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국에서 PD도 하시고 뭐 DJ도 하시고 해서 이런 무대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무대는 처음입니다. 아, 각기를 대표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분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김재진. 저기 하나 양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시인이라 그래서 감성적이거나 뭐 낭만적이거나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그냥 아주 단타로 단답형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이 시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굉장히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또 이 새로운 영역의 시인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님 현재 글 쓰는 거 말고도 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스로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글쎄, 뭐 제가 시는 오래 썼죠. 40년 가깝게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 여기 오신 분들이 태어나기 더 전에 제가 76년도에 신춘문예를 당선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뭐 가장 오래 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오래 하고 있는 일이 방송과 관계되는 PD를 원래 제가 KBS 출신이고 KBS에서 PD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음악회라든지 치유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PD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직접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세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재능들을 어떻게 발견하시게 되셨고 그렇게 발견한 본인들의 재능을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잔인토 가수 섭외를 했는데 오늘 또 애석하게 임플란트를 일부러 오늘 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음악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음향 시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세계적인 음악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음악 PD를 했지만 잔인토 같은 뮤지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마침 어떤 방송국의 공개 행사가 큰 무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잔인토를 섭외하라고 제가 PD들한테 이 여자를 섭외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이 여자를 섭외하라. 네, 여자인 줄 알고 목소리만 들으면 여자 같거든요. 하는 행동도 여자 같고 그래서 나타났는데 잔인토가 또 음악뿐만이 아니고 그
사진 촬영이나 뭐 동영상 촬영에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제가 제 책을 만들 때마다 자닌토와 여행을 하면서 자닌토의 사진으로 제 책을 장식하곤 하죠. 네, 이게 좋게 표현하면 장식이고요. 도배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영혼이 맑은 소년과 같은 이 모습의 가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지난주 일요일 날 자닌토와 함께 서삼릉으로 봄 소풍을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음악하는 걸로 대체를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좀 더 큰 무대에서 이렇게 할 때 자닌토를 직접 모셔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올해 한 5월달이나 6월달 정도에 자닌토 아뜨리에에서 직접 자닌토만을 위한 특별 북TV 365 특별 방송을 하나 기획하려고 합니다. 네, 5월 8일날 자닌토 아체가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 콘서트홀에서 치유음악교 힐링 콘서트를 해요. 그때 오시면 볼 수가 있죠. 영남대 저희가 다 같이 대구로 몰려가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그 김재진 시인님이자 이 또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 에세이도 쓰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시인님의 재능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시게 되셨는지 좀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타고날 때부터 연필 잡고 태어났어, 글을 쓰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실 텐데 어떤 계기로 글 쓰는 능력을 발견하시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전 뭐 어린 시절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 시절에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글 쓰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저에게 그 당시 유명한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꼬마 강소천이라고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글 쓰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묻혀둔 채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음악 감상실에 들어가서 첼로 소리를 들었었어요. 슈만의 첼로 협주곡이었는데 그 첼로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늦은 나이에 첼로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음악대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귀는 열려 있는데 손가락이 늦게 시작한, 특히 현악기는 그렇습니다. 관악기하고 좀 달라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손가락 자체를 현악기에 맞추지 않는 이상은 훌륭한 연주가가 되기 쉽지 않죠. 그래 굉장히 좌절했었고 그 좌절 끝에 좌절감을 글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 주위에 친구들이 글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은 다 시인이고 뭐 문해창작학과 교수고 뭐 단국대학 예술대학장을 했고 이런 친구들인데 글 쓰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었었어요. 근데 주위에 글 쓰는 친구들이 많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춘문예를 냈는데 제가 당선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인님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옆에서 정말 글 쓰던 분이 글을 안 쓰게 됐다고. 네, 어떤 시인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서 그 강의를 했던 뭐 문학 강의를 했던 시인인데 그 자리에서 저는 뭐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신춘문예를 같이 투고를 해서 제가 되고 오랫동안 글 썼던 그 친구는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글을 못 쓰게 됐다고 저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오랫동안 글을 못 쓰다가 다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학 동인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를 동인지에 동인으로 글을 쓰라고 말하자면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글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있는 장옥관 시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구나. 또 시인님 때문에 글을 못 쓰게 됐다가 또 다시 시인님 때문에 글 세계로 입문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뭐 그 사실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날 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 그랬구나. 그랬죠. 네, 그 사실 첼로를 그냥 딱 음악만 듣고 이 길이 내 길이야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본인은 노선을 바꾸셔서 음악대학에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첼로의 감각이 굉장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 음악 실제 첼로에 대한 재능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귀만 좋아하기만 좋아했지.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좌절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 대목에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게 내 재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일단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재능의 발견을 시작하는 게 아닐까. 네. 저 같은 경우에 제 아이들한테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시키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방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참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일이 빠지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저는 그냥 미친 듯이 파고듭니다. 그게 약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못 찾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미친 듯이 빠져들지 못하기 때문에 재능을 못 이렇게 글쎄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지 못할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좋아한다는 일을 자기가 내가 좋아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또 사회로부터 좋아하는 일이 아닌 일들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거죠. 그것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나 강박감, 공부를 해야 또 뭐 성공한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는 일들이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자린토와 함께 만든 아까 영상 중에 이렇게 써놓은 대목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아서 사실 이제 자린토한테 물어봤는데 시인님한테도 그대로 또 여쭤볼까 합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시인님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걸 느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정말 돈이 없어서 쩔쩔매었던 힘들었던 시간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나왔을 때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이 돈이 없어서 제가 뭘 못 해봤던 적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었습니다. 아니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굉장히 네. 돈이 많은 부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게 보이겠죠.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 기준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지금 방송을 하러 여기 제가 촬영하고 오다가 KBS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 이야기가 나왔었어. 그러면서 ARS 문자로 그 성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차를 타고 그걸 누르려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성산 그 대교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저는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자꾸 주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어떤 때는 지갑에 있는 걸 통째로 다 줘버립니다. 우리 조인신 대표는 어려운 분이 아니죠. 제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네. 얼마 전에 바로 이 책과 관계된 일인데 이 책의 계약금을 받자마자 어떤 그 인터넷에서 쿠키 뉴스인가에서 제가 봤는데 30살인가 하는 청년이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등록금은 벌려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정신마비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마비되고. 그렇죠. 그 눈 깜빡거림으로 시집을 냈다라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감동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 길로 제 계약금 전액을 그냥 바로 입금시켰죠. 뭐 제가 그런 일을 자랑스러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떤 면에서 제 밑바닥에 돈이란 내가 좋은 곳에 쓰는 만큼 나한테 다시 어떤 일이 돌아온다는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전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이나마 경제적으로 살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KBS 공채로 들어가셔서 그 일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PD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리고 그러시는데 보통 왜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탄탄한 직장이고 근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이나 탄탄한 직장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근데 저한테는 언제나 제가 하는 일들이 안정적이고 탄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버리고 다시 어떤 일을 취할 때도 그게 뭐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냥 제 마음에 든 일을 찾아서 간 거죠. KBS라는 직장이 살아오고 지금 이제 이 나이에 들어서 돌아보면 참 안정적인 직장이고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그 KBS를 두고 그보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소유의 측면에서는 훨씬 못한 직장으로 옮겼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얼마 있지 않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겼죠.
그런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게 네. 이게 뭐 안정적이거나 이런 거 기준으로 옮겨 다니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그렇죠. 대로. 그렇죠. 그리고 뭐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분들에게는 그게 도전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전이 아니고 그냥 제 삶의 방식이 그랬었고 그냥 제 어떤 감각이나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보통 다른 시인들도 그 시인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나요?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대로? 저는 제 인생에서 시인이라고 제가 불러볼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라즈니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1000편의 시를 써도 시인 아닌 사람이 있고 한 편의 시를 쓰지 않아도 시인인 사람이 있다. 저는 그 후자의 시인들을 찾는 거죠. 한 편을 쓰더라도 진짜 시인? 한 편의 시를 쓰지 않더라도 쓰지 않더라도. 삶 자체가 시인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시인이라고 저희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시인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냥 떠오른 대로 정의를 한다면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시구나. 네. 시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금 제 주변에 별로 가진 게 없으면 저도 소유에 얽매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마음은 엄청 부자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불교계 쪽에 약간 또 이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걸 만들어내신 계기가 있으세요? 저 혹시 정목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정목 스님을 스님계의 DJ로 제일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말은 어폐가 있고 스님을 제가 어떻게 만든다 안 만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하신 거. 그냥 그 인연이 정목 스님과 제가 정목 스님이 처음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MC를 한국 방송대상도 받은 분이니까 그때 제가 PD였죠. 스님이 저희들 눈에 띄었었고 그래서 네. 스님과 어떤 그런 인연을 맺은 거지. 스님 자체가 그 타고난 방송인이고 타고난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에요. 그냥 스님과 그런 인연이 됐을 뿐이지 뭐 만들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근데 그런 걸 찾아서 볼 수 있고 그런 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눈이 있으셔서 저기 되신 것 같은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겸손하게 또 이렇게 또 소유하지 않고 다 그냥 물 흐르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셨던 뭐 이렇게 글 쓰는 재능이라든지 PD로서의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제 이 시인님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음악을 포기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를 네. 갔다 오시고 나서 굉장히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나푸르나는 제가 어떤 산에 다니는 친구들은 저한테 안나푸르나 전도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워낙 제가 안나푸르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안나푸르나를 가기도 했었고 네. 거의 매해 가는데 94년도에 안나푸르나를 처음 먼발치에서 봤고 95년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주 힘들던 시절에 안나푸르나를 처음 안나푸르나를 다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나푸르나가 힘들던 시절에 도시였기 때문에 마치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이 참 많을 텐데 네. 굳이 안나푸르나까지 가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뭐가 있을까요? 가면 뭘 만나고 올까요? 우리나라에서 산을 많이 가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을 좋아한다기보다 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안나푸르나나 저 히말라야의 눈 덮인 만년설 덮인 설산을 좋아하는 거죠. 그 설산의 어떤 신비함 거기에 빠진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기를 같이 자린토하고 함께 네. 다녀오셨다 그랬죠. 자린토가 처음 해외여행을 제가 안나푸르나로 히말라야로 데려갔었어요. 그것도 근데, 자린토가 돈이 없어서 음악회를 제가 만들어서 음악회 그 수익금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한 대 팔고 이렇게 해서 갔죠. 그래갖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시인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게 영상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공연 몇 번 더 해갖고 안나푸르나 또 가자. 자린토도 동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자린토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자꾸 구질구질한 데를 데리고 다니냐고. 좀 유럽 같은 데 멋있는 데 가자고 자린토 이야기하죠. 자린토 음악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입니다. 프랑스 음악이나 이태리 음악 같은데 안나푸르나 같은 음악은 아니죠. 네, 그래서 행군하다 왔다고 자기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루 종일 걷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걷고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걷고 계속 걷기 때문에. 그 뭐 산티아고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러면? 거기는 산티아고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평지라든지 이렇게 했죠. 여기는 계속 산의 트레킹이니까 저는 엄지발가락 발톱 2개가 다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오실 네. 때 그 말 듣고 갈 사람이 그런데 신발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네. 그냥 그 몇 번째 가면서 안나푸르나를 가볍게 보고 그냥 등산화도 안 신고 가볍게 간 거죠. 그러다 계속해서 12시간을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발톱 2개가 나온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발톱 2개까지 뽑힐 정도로 갔다 온 안나푸르나에서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마음 공부의 어떤 그 뭐랄까 핵심 뭐 이런 걸 찾아내신 건가요? 이런 게 마음 공부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안나푸르나 그 자체가 만년설 덮인 눈 덮인 그 산이 좋아서 가는 거죠. 그게 네. 꼭 마음 공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방송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막 갑자기 예, 안에 방청객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셔가지고요. 막 카메라를 들이막고 지금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본인의 글쓰기에 대한 훈련, 내가 재능이 있다, 뭐 꼬마 강소천이라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는데, 뭐 그렇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도 사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잘 쓰기가 어렵잖아요. 시인님만의 훈련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글쓰기에 무슨 훈련법을 따르셨을까요? 그냥 남의 책을 읽고 자기가 뭐 미친듯이 쓰는 거죠. 쓸 때는 뭐 며칠이고 몇 날 며칠이고 쓰고 이 책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만에 쓴 책입니다. 이 한 달 만에 이 책을 쓸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면 쓴 족족 그냥 출판사 편집하는 분에게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나름대로 어드바이스를 코멘트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냥 쓰면 된다. 쓰면 훈련이 그렇죠. 된다. 쓰고 특히 인생에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좋은 글을 쓰는 어떤 자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책을 읽고 남의 좋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내가 또 계속 끊임없이 쓰는 게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책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남의 책이 다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시인님이 생각하는 좋은 책 어떤 책을 좋은 책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 또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는 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지적 수준이 모자라서 어려운 책이나 어려운 시는 문제가 다르겠죠. 네. 어려운 시 중에서도 어려운 책 중에서 굉장히 가슴을 움직이는 제가 몇 년 전인가 최근인가 봤던 전체 제가 남의 시집을 잘 안 읽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쓰는 분들의 시집을 근데 어떤 이름이 정확히 김경준가 하는 젊은 시인이었어요. 그분의 시집을 읽고 제가 사서 제 아이에게 읽으라고 줬었습니다. 어려운 시지만 굉장히 좋은 시집이었죠. 그래서 제 기준은 일단 마음에 감동이 있는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네. 책. 그게 되게 어렵다고요. 읽어보기 전에는 이게 마음에 있는 책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바깥으로 보여지는 뭐 카피로 뽑혀진 거 문구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그냥 보통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보통 선정해서 읽잖아요. 근데 많이 읽다 보면은 아 이건 아니고 기고 이런 거를 굳이 막 소개까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게 되나요? 저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PD로 오랫동안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네. CD의 자켓 껍데기만 보면 이게 좋은 음악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 같은 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다 100% 다 맞지는 않지만 책 역시 표지와 제목과 그리고 책을 살 때 우리 바로 그냥 사진 않잖아요.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그 속에서 와닿는 그 몇 줄의 글들 이런 글들을 통해서 괜찮다고 어떤 가슴에 올 때 그 책을 사서 이제 정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독 끝에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책 이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글을 쓰는 거는 뭐 사실 반복적으로 쓰는 거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도 공감을 하겠고요. 음악 PD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은 음악을 선곡하는 아까 이 표지만 봐도 이거 네. CD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100%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유나 방송이 네. 마음 전문 방송이잖아요. 마음 공부 전문. 마음 공부 전문 네. 방송이라고 유나 방송인데 방송국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유나 방송은 뭐 인터넷 검색창에 유나 방송이라고 치시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시키지 않아도 회원이 될 수 있는 방송이며, 유나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당신이란 유와 우리말로 나란 유, 당신과 내가 유나.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방송이고, 유나 방송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정목스님이죠. 정목스님의 어떤 명성, 또 정목스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유나 방송에 많이 가입했고, 또 그 외에 제 독자들, 그런 분들이 유나 방송에 많이 가입되죠. 지금 회원이 52,000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42개국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보고 하면서 외국에서 오면 꼭 우리 방송을 견학을 오죠. 우리 조인심 대표님은 와봐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좀 큽니다. 뒤에 정원이 한 3,000평 되는 정원이 인왕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밖에서 보면 정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크릿 가든이라고 비밀의 정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틱낙한 스님이면 플럼 빌리지를 떠올리면서 만든 그런 정원입니다. 그 정원과 함께 마음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렇죠. 그런 방송이죠. 거기서 직접 또 DJ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가슴에 남는 음악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가슴에 남는 음악들을 선곡해서 제가 직접 DJ를 하면서, 제가 직접 DJ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개국하기 전까지 DJ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네. 그냥 개국 날짜가 다가오고 해서 그냥 제가 들어가서 하게 된 게 계기가 된 거죠. 지금 몇 년 정도 직접 하신 거죠? 만 6년이 지났으니까 7년째 하고 있죠. 7년째.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소개하고 싶은 음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음악을 소개하기 전에 DJ로서 앞에 왜 오프닝 멘트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하시는 그 버전대로 한번 들려주세요. 글쎄, 음악을 하나 생각하시고 소개하고 싶은 음악. 보통 이렇게 제 책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책을 시집도 있고 들어가서 책에 이렇게 펴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글귀 가지고 오프닝 멘트를 삽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 들어올지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햇볕과 그 사람의 그늘을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오늘 첫 곡 티미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알토 플루시죠. 이렇게 속삭임을 많이 이게 그냥 준비된 DJ라 그냥 아무거나 피면 바로 거기에 오프닝 멘트가 있고, 사실은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오프닝 멘트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직접 쓴 이 책으로 그렇게 보통 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떠론들어 책이 있으면 제 책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책들 아무짝이나 뽑아서 가지고 한 줄만 입력이 되면 이제 그 뒤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사실 훈련의 그 정수는 결과물이잖아요. 보통 훈련은 다 하잖아요. 우리도 다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결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인데, 지금 아까 40년 이상을 시를 쓰셨고 계속 글을 써오시고 계시잖아요. 소개하시고 싶은 책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하고 싶은 책, 그러니까 떠오르는 책이 그거네요.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원호인가요? 나무를 심은 사람. 명작 중에 명작이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책, 어린 왕자. 두고두고 읽는, 지금도 제가 읽는 책. 그리고 좀 어려운 책을 든다면은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의 진실, 삶의 비밀, 우주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은 정신세계사에서 나왔고, 번역을 정신세계사 주관으로 있는 이균영이라는 친구가 했습니다. 그 홀로그램 우주가 수시로 제가 펴보는 책입니다. 그 책을 또 이야기하면 자꾸 나오겠죠. 그죠, 자꾸 나오는데, 이런 그 나의 치유는 너다 전에 조금 더 이렇게 소프트한 제목으로 예쁜 제목의 책이요? 네, 저 책이 있었습니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라는 시집이 지난해 겨울에 나와서 좀 사람들이 많이 읽고 했던 책입니다. 삶이 자꾸 나에게 아프다고 말할 때 정말 책 제목만 딱 들어도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하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아프다고 말한 증상은 종합 진단을 받아보시면 아, 그 증상을. 사실 이 책도요,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을 4가지 챕터로 소개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통 책 쓰고 나면 책에 있는 내용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인님 기억하시는지? 아마 고통, 세월, 뭐 용서, 사랑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눈 게 아니고 제가 쓴 거를 가지고 이 책을 편집한 세멘 박사의 황은희 씨가 이런 식으로 가보면 어떨까라고 어드바이스를 했고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챕터를 그렇게 나눈 거죠. 원래는 지금 서문처럼 나와 있는 글이 바로 세월, 고통, 사랑, 용서에 대한 글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4부분으로 풀어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통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살아있다라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나왔고, 여기 책들 쫙 소개할 수 있고,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저 책도. 책은 지금 17년째인가 나가고 있는 책이죠. 네. 저 책이 시인 김재진의 이름을 알리게 하는 그런 책이었고 베스트셀러였죠 지금까지.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 책도 되게 그건 뭐죠? 당신이 그리운 건 내게서 책은 제 책이 아니고요. 네. 좋은 시들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여러 사람 시가 저 속에 들어있죠. 다만 제 이름이 가나다라 순에서 기억이니까 제일 앞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을 것 제목이 다 너무 시적인 거예요. 저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그렇구나. 전 저 제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정목 스님의 나온 정말 지금 120 몇 세까지 나갔던 그 책 제목도 시인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다가 지으셨다 그러는데 그 네. 책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 책은 지금 책에 조금 말하자면 제목만 네, 이뻐서. 제목만 스님이 달팽이를 넣어서 제목을 짓고 싶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목을. 그런데 문득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달팽이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양치를 하다가 칫솔을 입안에 넣는 순간 제목이 떠올랐어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라는 제목이죠. 그런데 제목이나 시도 마찬가지지만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하고 달팽이는 느려도 늦지 않다. 가와 는인데 굉장히 어감 그 차이가 납니다. 예민한 독자나 예민한 그 시인들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차리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책 제목이 반이잖아요. 제목 딱 보고 이걸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살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책 제목에 사실 하시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굉장히 짧게 담는 건 전 시인으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에 의해서 가능한 거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시인님과 친하게 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 전문 방송 윤화방송에 자주 들락거리시고 그러다가 책을 내시게 될 때 제목 좀 봐주세요. 이번엔 소 좀 넣어서 쓰고 싶어요 뭐라든지 나무를 넣어서 제목을 쓰고 싶어요 이러면 분명히 흔들리는 나무가 다 흔들리진 않는다 뭐라든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나오는 제목들이 좋더라고요. 세멘 바커스. 네. 거기 사장님이 머리가 빠지도록 제목 하나 가지고 고민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나깨나 책 한 권을 내면 그 제목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런 출판사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 출판사 사장님을 처음 봤고 제목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 때문에 머리 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러시구나. 제목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예. 세멘 파커스 사장님한테 이 부분만 영상을 좀 잘라서 보내드려서 충분히 저자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제목이 좋잖아요. 네, 홍보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결과물들을 내도 요즘에는 소통이 안 되면 제대로 본인의 그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 하고 계신 소통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온라인 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온라인은 방금 말씀하시는 방송. 가슴에 남는 음악. 뭐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소통은 그거겠죠. 주로 청취층이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고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나눈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고 또 마음 공부와 관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개발한 마음 공부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매달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음악회.
그러니까 21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북콘서트 음악회가 있고 피아노와 제 책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음악회인데 피아노 곡은 일일이 제가 다 선곡을 해서 피아니스트가 그 곡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케빈 컨이라든지 마이클 호페라든지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월드 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이제 듣고 음악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5월 8일 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네, 영남대학에서 하고 네. 5월 22일 날 목동에서 목동 KT홀에서 저녁 7시 반에 나의 치유는 너다 이걸 가지고 북콘서트를 합니다. 정목 스님이 책을 직접 나와서 낭송하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음악가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죠. 아우, 네, 진짜 생각해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에 치유가 되는 힐링 콘서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이 준비한 서프라이즈한 연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인님이 아까 지나가듯이 살짝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선곡한 노래 반주에 맞춰서 직접 하모니카 연주를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음악이 어떤 음악이죠? 예, 대초원의 달. 대초원의 달. 사실 저는 준비를 안 했고 여기서 준비를 하셨는데 반주만 있는 피아노를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를 하려면 조금 하모니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바빠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하다가 하모니카만 이렇게 달랑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이 가쁘다든지 중간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119 해야 돼요? 양해하시고 호흡이 가빠지면. 그 점을 양해하시고 들어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피아노를 감상 시간으로. 네, 피아노를 한번 해보시죠. 끝났습니다. 같이 안나푸르나를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숨이 차죠? 안나푸르나에 가면 제가 이 하모니카로 그쪽에 민요를 봅니다. 그쪽 사람들과 같이. 그쪽 사람들은 북을 치고 저는 민요를 부르는데 불어볼까요? 유명한 안나푸르나의 산 사람들의 사랑 노래입니다. 레산피릴이라는 노래인데 네.
시작되는 노래. 오, 민우가 딱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어디 가서도 밥은 안 굶으시겠다. 그렇죠. 이걸로 밥을 구걸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건 하모니카를 불고 있으면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돌면 모자로 이렇게 하면 이제 95년도인가 6년도 같은 오래전에 안나푸르나에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와 연말 연시를 혼자서 그 산속에 보냈습니다. 그때 되면 안나푸르나 산속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연말 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영국인 애인인지 부부인지 한 쌍이 이제 유일하게 제가 자는 방 옆방에 뭐 방이라고 하지만 그게 방도 아니죠. 그냥 바람이 다 들어오는 그런 별이 보이는 그런 곳인데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가 그 두 연인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다가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자고 난 뒤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파카까지 다 입고 등산화 신고 이 하모니카를 파카 주머니에 끼우고 매트리스를 3개인가 추워서 계속해서 갖다 달라고 3개를 뜯고 잤는데 새벽에 아직 동이 틀까 말까 할 때 같이 이제 길 안내를 하는 셀파가 있거든요. 가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이제 일어나서 간 거죠. 그래서 산을 몇 개 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 하모니카를 불겠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하모니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시가 하모니카를 잃어버렸네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모니카 마치 애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네. 이 하모니카 보면 이빨 같잖아요. 그렇죠. 가지런한 이빨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빨을 가진 애인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하모니카를 잃어버린다는 시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시인님이 하모니카를 잃어버렸네 그러면 이런 그 애절함이 묻어나는데 제가 만약에 하모니카를 잃어버렸네 그럼 참 칠칠 맞구나 이렇게 느낌이 확 다르게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 갔는데도 즉석에서 또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런 게 시적인 시인이 다른 게 아니라 글을 쓰는 시인이 아니라 삶 자체를 즐기고 계셔서 시인이라는 거를 또 확실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긴 시간 글도 쓰시고 방송국도 하시고 마음 공부도 뭐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 마음 공부 때문에도 그렇고 시간을 견디는 지혜 좀 들려주십시오. 어려운 시간이 많았죠. 고통스러운 시간. 갱이선 철길에 앉아서 뛰어들면 끝인데라고 생각했던 시간, 이런 시간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지혜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관념 자체가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와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시간은 그렇게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밖에 없고 영원히 끝없이 계속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나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내 정신을 잡아오는 것. 우리 보통은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정신 팔렸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마음은 여기 있지만 나는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때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죠. 몸은 있어도. 그렇죠. 과거로 우리는 항상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미래는 당겨서 근심하죠. 그런데 미래나 과거도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끝없이 계속되는 지금 이 순간 이 찰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김재진의 나의 치유는 너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견디는 지혜를 넘어서 지금 이제 사람마다 자신만의 최고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인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때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조인심 대표와 같이 이야기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가슴에 이 뿌듯함이 팍 물. 네, 시인님 저기 사파 혹시 보이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네, 여기 지금 북툰 작가가 네. 시인님을 위해서 지금 네. 다 사파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마 능력 사파에 안경을 쓰게 하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안경을 좀 거쳐주세요. 라식 수술을 한. 네,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최고의 때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을 아까 정리한 건 나도 읽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재진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재진은? 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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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인은 그냥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사는 그러니까 사람을 제가 시인이라고 굉장히, 말씀하셨죠. 어떤 면에서 과분하고 금방진설이죠. 나는 아직까지 시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김재진 시인이다. 시인이고 싶다는 거죠. 시인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네. 비어있는 삶,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네. 좀 전에 바로 앞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제 시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가 왜 중요할까요? 기술 배우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러면 할 것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행복을 뭔가를 가지는 것, 뭔가가 되는 것,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 제 책에 나오지만은 더 많이 불행해지는 것을 언제나 감수할 자세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가져보면은 가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냐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도 제가 만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랬지만은 모두 다 하나씩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 지금 이 순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음 공부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마음 공부. 그러니까 데려다 놓을 수 있는 힘. 네. 그리고 정신을. 네. 불안하거나 뭐 슬프거나 분노했을 때 내 네. 뜻대로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뜻대로 내려놓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마음 공부죠. 그래서 마음 공부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마음 수련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한 상황이 보면 막 부르르 분노가 되고 막 손끝이 떨릴 정도로 막 이렇고요. 제 등을 저는 발끝이 떨리는데 손끝이 떨리는데. 막 제 이렇게 분명히 저랑 좋은 취지로 일을 했는데 제 뒤통수를 친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런 경우에 막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조인심 대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분노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네. 저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은인이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에게 그렇죠. 칼이 꽂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예전과 마음 공부를 하기 이전과 달라진 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그걸 알고 있죠. 우리가 분노할 때, 뭔가에 저항할 때, 네. 저게 싫다고 저항할 때 그 저항 그 자체와 나를 진짜 괴롭히는 것은 그 저항 그 자체와 저항이 싫다는 그 나의 마음, 그 저항하는 마음, 고통이 싫다는 저항하는 그 마음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은, 분노하는 이 현실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현실이에요. 누가 주먹으로 나를 때리면 이걸 뭐 맞으면 물리적인 현실이잖아요.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은 네. 내가 거기에 저항하는 싫다는 그 마음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심도 곧 사라질 것이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저 대상도 곧 사라질 것이다. 이 또한 사라지리니. 네. 지나가리니 사라지리니 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그죠? 제목도 있죠. 네, 이 또한 지나간다. 지나가리니. 네,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내 마음을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자닌토 음악이죠. 자닌토의 음악을. 실제로 자닌토 음악이 그런 치유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닌토 음악에 끌렸던 것도 자닌토라는 이 뮤지션이, 자닌토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작사, 작곡 모든 걸 혼자서 다 합니다. 그렇죠. 멀티플레이어죠. 그리고 뭐 동영상까지 제가 자닌토 보고 자닌토가 세븐데이스라는 영화의 음악을 자닌토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의 그 CF 음악도 자닌토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슈베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독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못 하는데 네. 나의 슬픔으로부터 나온 음악이 타인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닌토도 그 뮤지션의 인생을 보면은 그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 개인사의 가족적인 고통이 점차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닌토와 친한 저는 이제 그 아픔을 알죠. 그 아픔 속으로부터 비롯된 음악들이 타인에게 치유의 힘을 준다는 게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묘한, 그리고 그게 음악
또는 문학의 승리라는 거죠. 그렇구나. 자닌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큰 누나랑 저랑 닮았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큰 누나가 역도를 했대요. 유도를 했다 그랬나? 그날 살인의 추억 영화 찍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마음을 이렇게 그 힐링하면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화랑 이런 여러 가지 분노나 이렇게 아픈 감정을 잠재우는데 자닌토의 음악이 도움이 되신다고 또 이 마음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방송국의 DJ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짧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여기 네.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네. 한 분 한 분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많은 분이 와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미소를 짓고 서로 화답하는 이게 좋은 거죠. 네, 느낌이 너무 좋죠. 네, 그게 소통이고 공감이겠죠. 네, 저희 북TV 365가 바로 이런 방송입니다. 네,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자, 여기 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미지, 아주 좋은 시적인 느낌으로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시적인 느낌 어떤 느낌으로 얘기해야 되죠? 시적인 원래 느낌. 하시던 대로. 낭송. 예, 신문 낭송하죠. 여기 이 책에서 시가 있지는 않지만은 시 비슷한 제가 음악을 썼던 준비 한번 해봐봐. 뭐 글을 하나 낭송을 할까요? 이건 시인데 제가 제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며 썼던 시예요. 달빛 가난이라는 시입니다. 제 시집에도 실려 있는 시인데 뭐 음악이 꼭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달빛 가난. 지붕 위에도 담 위에도 늘어놓고 걷어들이지 않는 멍석 위에 빨간 고추 위로도 달빛이 쏟아져 흥건하지만 아무도 길 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달님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나요?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잠도 안 자고 그럼 우린 어디로 가요? 묻지 말고 그냥 발길 따라만 가면 된다. 공동묘지를 지나면서도 무섭지 않았던 건 아버지의 눌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림자가 내 그림자보다 더 커요. 근심이 크면 그림자도 큰 법이지. 그날 밤 아버지가 지고 오던 궁핍과 달리 마을을 빠져나오며 나는 조금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가 달빛 가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적인 클로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시 30분 이 자리에서는요. 김태진의 북스타쇼입니다. 지금 기자, 소설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금미 저자님의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프리랜서잖아요. 아마 그날 방송을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진수, 고수의 전략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조연심의 브랜드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은 껐고요. 네. 이제 자유롭게